전국에 계신 에듀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쌤이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조선시대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23강이고요. 여기서는 조선 후기의 문화를 다루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못했던 실학을 다루고 문화사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실학부터 들어갈 건데 기억나세요? 조선 후기 때 사상적인 면에서도 새로운 사상들이 막 등장을 했습니다. 천주교, 동학, 그리고 성리학을 좀 다르게 보는, 상대화적으로 보는, 그리고 양명학이 등장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실학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실학이에요. 실학은 시험에 단독으로 나올 수 있고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레파토리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실학을 전체를 뭉뚱그려서 물어보는 건데 우리가 조금 이따 만나게 되는 중농합파, 중상합파 설명 다 주고 전체 실학 찾는 거.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심화 레벨에서는 나오는 게 아니죠. 기본 레벨에서 나오는 거고 심화 레벨에서는 사실은 여기 있는 두 개의 학파를 크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각각 인물 문제로 또 시험에 단독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잡아드릴게요. 바로 판서로 들어갑니다. 자, 먼저 조선 후기에 우리는 실학이라는 학문이 등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실학은 어떤 거냐? 한마디로 실용적인 학문을 공부하자라는 게 실학이에요.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임진왜란 정신병자가 되었던 정묘호란 병자론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리학이 그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리니 기니 이딴 소리 말고 제발 실용적인 학문을 공부하자라는 실학이 등장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실학에는 크게 두 개의 학파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중농학파가 있고요. 하나가 뭐냐면 중상학파가 있습니다. 이게 엄청 거슬리네요. 중상학파가 있는데 이 두 개를 각각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일단 중농학파부터 가보겠습니다. 중농학파는 이름에서 이미 알 수 있잖아요. 뭐냐? 농업을 중시 여기는 게 바로 중농학파입니다. 중농학파를 가려면 누구로 가야 되냐? 몰락했던 잔반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망해버린 갓을 쓰고요. 이 갓은 망했어요. 다 부서진 갓입니다. 이게 누구냐면요. 우리 남인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남인이 누굽니까? 장혜빈을 사랑했던 숙종 때 장혜빈이 남인 쪽 사람이었잖아요. 장혜빈이 사약을 먹고 죽으면서 이 남인 쪽 계열이 폭망해버립니다. 정계에 거의 방출이에요. 그리고 온 동네로 유배를 가버리죠. 그러면서 이들이 충격이 빠집니다. 어떤 충격? 자, 여러분들 사극을 보게 되면요. 신하들이 맨날 임금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전하,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라고 맨날 얘기를 하잖아요. 역사는 반복이에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사극에 나오는 인물들을 봤을 때 정말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자기들 이해 타산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역사는 반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국회의원 선거나 이런 거 선거 때마다 여러 명의 온 동네에서 후보자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 후보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유세 공약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저도 아마 국회의원 선거를 나가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국민 여러분들, 저 은동진 한 표를 주십시오. 저를 뽑아주시면 서민을 위한 정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후보자들이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워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냉정하게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 기억 속에 정말 서민을 위한 정치를 했다라는 국회의원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사실 냉정하게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에 남는 사람들은. 그게 지금이랑 옛날이랑 똑같은 거예요. 역사는 반복입니다. 대표적으로 벌써 이게 10년 더 전 아닌가요? 우리 서울시장 후보자 중에 현대그룹의 회장이었던 정몽준이라는 아저씨가 출마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렇게 기자회견끼리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기자가 물어봅니다. 저기 서울시장 후보자님, 혹시 지금 서울 시내 버스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라고 질문을 했었어요. 그때 아마 80원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온갖 욕 다 먹었습니다. 악플로 도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결국에는 당선이 되지를 못했었는데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욕하지 않았습니다. 왜 욕하지 않았냐면 이해를 해야죠. 아니, 현대그룹의 재벌이 버스를 탈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땐 죽을 때까지 탈 일이 없을걸요?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이때
중앙정계에 있는 신하들 전부 다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겠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실제로 백성들의 삶을 모르니까. 여러분들 멀리 갈 필요 없고 수많은 국회의원들 보면은 재산 공개 다 하잖아요. 그분들 재산 내역 봐요. 강남에 집이 몇 채가 있고, 맞죠? 땅이 몇만 평 있고, 재산이 수십억이에요. 그들이 과연 서민을 위한 정치를 제대로 할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왜? 본인이 서민이 아닌데 어떻게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해요? 이때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유배를 갔잖아요. 유배를 가니까 진짜 농촌 사회에 있는 농민들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그들과 부닥치면서 그들의 삶을 진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조선시대 때 전체 인구의 90%가 농민입니다. 농민이 정말 힘이 강해져야 되는구나. 자연스럽게 농업을 중시하자라는 중농업화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생각을 하겠죠. 어떻게 하면 대부분의 백성인 농민들의 힘이 강해질 수가 있을까? 자, 제가요. 왜 결혼을 못할까요? 서울에 나의 아파트가 없습니다. 인기가 너무나 없어요. 제가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려면요. 상경을 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무명 10년입니다. 10년 생활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아파트를 사려면 운동진이요. 분신술을 해서 전국에 한 5만 명 정도가 동시에 강의를 하면은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지 않을까, 서울에서. 그런 생각을 해요. 지방도 물론 비싼 건 비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만약에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다, 자가 명의로.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못 한다니까요. 만약에 사랑하는 저의 여자친구가 생기거나 결혼하고 싶어. 나랑 결혼하자. 대신에 월세를 살아야 돼. 조그만 저기 단칸방. 그러면 아마 결혼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이때 농민들이 왜 힘이 약하고 왜 힘들까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왜 결혼하기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일을 해서 내 힘만으로 아파트를 사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때 마찬가지입니다. 농민들의 꿈이 뭘까요? 저의 꿈은 서울에 나의 아파트를 가지는 거. 이때 농민들의 꿈은 내 땅을 가지는 거예요. 이들이 그걸 판단을 하는 거예요. 농민들이 만약에 자기 땅이 있으면 농민들의 힘이 강해지고 나라의 힘이 강해지겠구나. 그래서 뭘 주장하냐? 땅을 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토지 개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중농학파에 소속됐던 학자들은 토지 개혁을 통해서 땅이 없는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받은 농민들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농경지를 경영하는 자장농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는 똑같은 말로 스스로 경영을 하는 자영농이 될 겁니다. 이들이 자영농이 되는 순간 농민들의 힘이 강해지게 되는 거고, 이때 국가가 여러 가지 개혁을 걸어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인 거예요. 감이 오시죠? 그러면 중농업화를 조금 이따 볼 거예요. 학자들을. 그 학자들이 주장했던 내용 중에 우리는 뭐만 보면 될까요? 그들이 주장했던 토지 개혁만을 보면 되는 거예요. 각각 주장했었던. 그리고 크게 뭉뚱그리면 이렇게 뭉뚱그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또는 중농업화에 해당되는 인물들을 던져놔요. 다음 인물들에 대한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또는 다음 인물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토지 개혁을 통해 자영농을 육성하고자 하였다. 중농학파라고 불리었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상학파로 가볼게요. 중상학파는 쓰는 게 다릅니다. 이걸 또 써줘야 돼요. 중상학파는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끝까지 중앙정계를 장악했었던 노론의 자식들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제가 만약에 영어를 못했어요. 그러면 어릴 때 저희 집이 만약에 부자였더라면 저를 어떻게 했을까요? 영어를 못하니까 우리 동진이 유학 보내자. 영국으로 유학을 보냈을 거예요. 돈이 좀 더 없다. 그러면 미국으로 보내거나 캐나다로 보냈을 거예요. 돈이 더 없다. 필리핀, 호주로 보냈을 거예요. 돈이 더 없다. 그래요. 국내에서 가장 뛰어난 강사를 찾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것처럼 이때 돈이 많은 노론의 자식들인 거예요. 금수저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당연히 당시 최고의 선진국으로 유학을 보낼 거 아니에요. 어디로 유학을 보내냐? 바로 오랑캐라고 무시했던, 그렇지만 중국 전체를 장악해버렸던 청나라로 유학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슬픈 아이템들이 있어요. 이게 중국에서 샀던 슈퍼 아이템인데요. 사기를 당했어요. 너무 작아요. 그래요. 쓸 수가 없습니다. 또 청나라. 사기 3단 콤보입니다. 또 샀어요. 작아요. 초딩용입니다. 그래요. 또 있어요. 분명히 제가 거기서 살 때는 어른 내가 쓴다고 했는데 된대요.
그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샀는데 쓸 수가 없어요. 그래요. 이렇게 청나라로 유학을 갑니다. 그러면 이때 청나라로 유학을 갔던 사람들은 뭘 보냐? 흔히 말하는 잘 나가는 유학 갔던 자제들은 오랑캐라고 무시했던 청나라가 왜 저렇게 힘이 강해졌지?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지? 이걸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했더니 사람 보는 눈은 다 똑같은 거예요. 왜 나라가 발전한지 봤더니 청나라가 정말 상공업이 발달했더라. 왜?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면 신발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은 초경량화 신발, 슈퍼 에어 신발, 신발이 자꾸 발달하게 되면서 기술이 발달하잖아요. 그러면서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나라가 발달한다. 그래서 청나라가 발달한 이유가 상공업이 발달했고 이게 발달하면서 나라 기술력이 발달하고 나라가 강해졌구나. 그러면서 이들은 뭘 강조할까요? 상업을 중시 여기는 애들이잖아요. 상공업의 발달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오랑캐라고 무시했던 청나라 넘나 발달 않는 것. 그러면서 이제는 오랑캐라고 무시할 게 아니라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자. 청나라 문물의 수용을 주장했던 게 이 중상하파의 대표적인 다들의 공통적인 입장입니다. 그럼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큰 틀에서 나온다니까요. 중상하파에 해당되는 인물들이 쭉쭉쭉쭉 나오겠죠. 그래놓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또는 다음 인물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또는 다음 인물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상공업의 발달, 상공업의 진흥을 주장하였다. 그 다음에 청의 문물의 수용을 주장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상하파, 중농하파 두 개를 구분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PPT로 다시 들어가서요. 실학은 사회 모순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진보적인 지식인을 시작했고 과학적 지식과 청나라 고종한 뭐 이런 거 그냥 그래요. 그렇지만 슬프게도 이게 현실로 반영된 적은 없습니다. 왜? 아니 유배를 갔던 사람들이 이걸 주장한데 받아들여지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조선 후기 때 이렇게 새롭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등장을 했다라는 게 또 큰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는 거고요. 중농학파를 우리는 다른 말로 경세치용학파라고 부르기도 해요. 유배를 갔던 남인 출신이고 이들은 토지개혁을 통해서 자영농, 땅을 농민들에게 분배를 하고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 중상학파는 이용후생학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노론, 금수저의 자식들이죠. 청나라 문물의 수용을 주장했고 이들이 북학파, 이건 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괴화파로 나중에 나아가게 되는 거고 상공업의 진흥과 이걸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술도 발달한다라는 거 이들의 주장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농학파부터 볼 거예요. 여기는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각각 인물 문제로 단독으로 나오겠죠. 또는 다 던져놓고 중농학파 아까 봤던 공통적인 특징. 그러면 이제 인물부터 가보겠습니다. 먼저 중농학파의 1세대가 누구냐면 유형원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인물은 호가 반개입니다. 반개. 지금부터는 각각 실학자들이 썼던 책 이름을 아셔야 돼요. 시험에 나오면 사료를 던져놓고 밑에 책 이름을 써놓습니다. 그러면 책 이름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요거 누군지를 알고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형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 호가 반개예요. 반개. 그래서 그분이 쓰신 책이 바로 반개수록입니다. 우리는 뭘 주목을 해야 될까요? 토지개혁을 봐야 되겠죠. 유형원 선생님은 아주 유연하게 어떤 토지제도를 주장하시냐면 균전제라는 토지제도를 주장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중농학파 1세대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양반이신 거예요. 양반이다 보니 한계가 뭐냐면 토지를 분배하는 것까지 나아간 건 참 좋은데 정말 100% 균등하게 엠빵을 하는 게 아니라 사농공상, 선비와 농민과 수공업자 상인 얘들이 각각 차별적으로 분배받자라는 거예요. 조선은 상인을 천대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 농민 예를 들면 100평이 있으면 50평은 양반이 나머지 한 30평은 농민이 나머지는 둘이 나눠 갖는 이런 식으로 차등적 분배를 주장했던 게 바로 유형원 선생님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토지를 분배한다는 걸 주장한 것 자체가 정말 큰 의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인물이 이익입니다. 유형원 선생님보다는 출제율이 훨씬 높아요. 자, 이익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냐? 백성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특히 백성의 이익을 위해서 토지 제도를 주장하셨던 게 이익 선생님입니다. 일단 이익 선생님은 호가요. 성호입니다. 그래서 이 성호 선생님이 쓰신 책이 성호사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심하니까
이걸 정답으로 내진 않지만 곽우록이라는 책을 또 쓰셨던 것도 성호 선생님입니다. 이익 선생님요. 그러면서 이때 이익을 따랐던 사람들을 성호학파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뭡니까? 또 토지개혁이라니까요. 자, 이익 선생님이 주장하셨던 토지제도는 어떤 거냐? 백성의 이익을 위해서 땅에 제한을 두는 한전론이라는 걸 주장을 하십니다. 땅에 제한을 두는 한전론이라는 걸 주장을 하셔요. 그러면 한전론이 뭐냐? 말 그대로 땅에 제한을 두는 겁니다. 동진이가 가진 땅이 이렇게 100평이 있어요. 그런데 냉정하게 말해서 100평 땅을 제가 다 가지면 좋겠죠. 그런데 100평 중에 사실은 70평만 있으면 제가 먹고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물론 이 나머지 30평 있으면 좋겠죠. 근데 없어도 저의 3인 가족이 먹고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백성의 이익을 위해서 땅에 제한을 걸었던 한전론에 따르면 이 70평 이거는 동진인의 가족이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땅이잖아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이 땅만 잘 지킬 수만 있으면 동진이가 평생 망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평생 망할 일이 없죠. 그러면 이 땅을 어떻게 하냐? 영업전이라 그래서요. 영원히 일을 해야 되는 밭전, 영원히 일해야 되는 땅이라고 해서 이걸 묶어버리는 거예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동진이가 아무리 돈이 궁해도 이 땅만큼은 죽었다 깨어나도 팔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도 아무리 억만금을 가지고 억만금을 줘도 이 땅만큼은 영업전만큼은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백성을 보호해 주는 거죠. 보호장치예요. 그러면 이 30평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 이거는 사고 팔 수 있는 땅이라 그래서 매매전으로 묶어버립니다. 그러면 동진이가 돈이 궁하면 이 땅은 팔 수도 있고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거 사고 싶다. 그러면 살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토지제도를 주장하셨던 게 이익 선생님이고 한전원입니다. 백성의 이익을 위해서 땅에 제한을 걸었던 거예요. 그리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가를 갉아먹는 6개의 종벌레를 얘기를 해요. 들으면 여러분들도 움찔해요. 6개 종벌레 중에 뭐가 있냐? 게으름, 소름. 제가 또 에듀윌을 대표하는 지각 강사입니다. 보통 한 20분, 30분 맨날 늦어요. 집이 가까워서 그런지 더 늦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갉아먹는 종벌레. 사치. 또 소름. 제가 뭐 돈이 많이 못 벌기 때문에 비싼 거 사진 않고요. 짜잘짜잘한 거 많이 사요. 네, 짜잘짜잘한 거. 제가 또 생긴 거와 다르게 또 인형 같은 걸 좋아해요. 고리 이런 인형 다는 거 있죠. 그래서 가방에 다는 인형 매일 바꿉니다. 그 다음에 또 소름 돋는 거 뭐냐? 미신 같은 거. 미신. 저도 별자리 이런 거 잘 믿거든요. 혈액형 같은 거. 그런 거 국가를 갉아먹는 종벌레입니다. 믿으면 안 돼요. 그거 외에 양반 제도라든지 문벌 제도. 그 다음 똑같은 말이죠. 노비 제도. 이런 것들을 6개 종벌레로 규정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약용 선생님이에요. 시험에 3분 중에 제일 출제가 잘 됩니다. 그리고 인물 문제로 단독으로도 잘 출제가 되시죠. 정약용 선생님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정조의 오른팔입니다. 그러면서 정조대왕이 건축하고 만들었던 수원화성을 만들 때 사용했다라는 거중기를 만드신 게 정약용 선생님이고요. 예전에는 수원으로 건너가려면은 한강을 건너야 됐습니다. 그 한강을 건너는 배다리를 만들었던 게 바로 정약용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이 정조대왕 행차하는 거 이거 그대로 재현하는 거
라이브 생중계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도 이거 그대로 재현을 해요. 아마 올해도 진행을 할 겁니다. 시간이 나시면 서울에 계신 분들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약용 선생님이 또 쓰신 많은 책들이 있죠. 책을 너무 많이 쓰셨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책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목민심서입니다. 이거는 책을 보지는 않았지만 표지는 많이 봤을 거예요. 왜? 초등학교 때 이게 필독서거든요. 보진 않더라도 보통 부모님이 많이 빌려오세요. 빌려오게 되면 표지에 이렇게 인상 좋으신 분들이 힝 양반 이렇게 웃고 있고 백성들 뒤에서 하 이렇게 웃고 있어요. 목민간이 가져야 되는 마음씨예요. 마음심. 뭐냐면 지방사또. 지방사또가 가져야 되는 마음씨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목민심서입니다. 그래서 이 책 이름이 나왔다. 정약용 선생님이구나. 그 다음에 토지제도를 담은 책은 경세유표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게 되면 정약용 선생님의 또 토지제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남은 거. 정약용 선생님의 토지제도를 좀 봐야 돼요. 정약용 선생님을요. 어떤 역사 박사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주의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토지제도를 보고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토지제도를 주장하셨냐? 정약용 선생님은 처음에 여전제라는 토지제도를 주장하셔요. 그리고 이거를 좀 더 실현 가능한 형태로 바꾸면서 정전제라는 토지제도를 주장하십니다. 그러면 정전제가 뭐냐? 여러분들 핸드폰에 샵키라고 들어보셨죠? 샵키. 요게 우물정입니다. 한자로 치면. 요게 정이에요. 정. 우물정자. 이 스튜디오에 있는 PD와 저를 땅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또는 이 에듀윌 본사요. 이 본사에 있는 땅을 이렇게 구등분한 거예요. 구등분을 하게 되면은 다 같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에듀윌 직원들이 저까지 포함을 해서. 그리고 농사 다 지면 가운데 있는 이거를 국가 세금으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8개. 여기에 있는 거는 각각 노동량에 따라서 분배를 하는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 이거 사회주의의 핵심인 뭡니까? 공동생산, 공동분배잖아요. 그래서 정약용 선생님을 최초의 사회주의자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럼 여전제는 뭡니까, 선생님? 자, 정전제에 따르면 우물정자, 땅을 구등분해서 같이 농사 짓고 가운데 거 세금 내고 나머지는 노동량에 따라서 차등 분배를 하잖아요. 이거 하나가 1여예요. 요거도 1여예요. 이것도 1여입니다. 그러면 이 정전제에 따르면 구등분했잖아요. 총 9개 여로 구성이 된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이 여전제가 좀 더 실현 가능한 형태로 디테일하게 세팅을 한 게 정전제입니다. 그래서 정약용 선생님 얘기 다 해드렸고 시험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 있는 것 중에 몇 개가 제시문 힌트에 들어가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나머지 안 나온 거를 찾으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올 수 있는 거 다 알려드렸습니다. PPT로 가볼게요. PPT로 가시게 되면은 방계수록, 균전론, 그리고 여기는 성호사설, 한전론, 그 다음에 정약용 선생님 목민심서, 경세유포, 유표, 여전론, 정전제, 그리고 한강 배다리, 그리고 거중기, 수원화성 만들 때 사용했고요. 실학을 집대성한 게 정약용 선생님입니다. 끝났고요. 이제 유영원의 균전론이에요. 시험에 어렵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심하니까요. 책 이름 이렇게 주고 균전론 얘기를 이렇게 던져놔요. 다음 같은 주장을 하였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농업화의 큰 틀의 내용도 찾으면 정답이 되겠고요. 토지 개혁을 통해서 자영농을 육성하고자 했다. 정답이 될 수도 있고 유영원 내용을 찾으면 정답이죠. 균전제를 주장하였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힌트가 여기 각각 농민 이렇게 각각 나눠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과구로 여기 보시면은 영업전 나왔잖아요. 백성의 이익을 위해서 땅에 제한을 걸었다. 그러면 이익 선생님 찾으면 되고요. 여기는 여장을 돕고 그리고 쭉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분배한다. 이거 여유당 전서라는 책도 정약용 선생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또 보시면 정약용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때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거중기고요. 그리고 이제 중상하파로 가볼게요. 판서로 갑니다. 중상하파의 대표적인 인물로 누가 있냐면 유수원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인물이 시험 문제 단독으로 출제가 되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번을 시험을 치면 한 번 정도? 그러면 이 유수원 선생님이 쓰신 책은 뭐가 있냐면 우서라는 책이 있고요. 이분은 왜 이렇게 중요하게 또 배우군 있잖아요. 우리가. 왜 나오냐면 이분께서는
산농공상을 차별하지 마라. 직업적 평등을 주장하세요. 조선은 기본적으로 상인을 천대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수공업자도 마찬가지고. 천대하지 마라. 그리고 제발 농민들도 농사를 지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농사를 짓지 말고 경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농사를 좀 지어라. 상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걸 주장하셨던 게 유수원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홍대용 선생님도 있는데요. 홍대용 선생님은 청나라에 유학을 갔다 오신 유학파인데요. 이분께서는 재밌는 게 상공업을 강조를 하셨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 홍대영 선생님이 쓰신 책이 뭐가 있냐면요. 일산문답이라는 책이 있어요.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는 책인데 여기를 보게 되면 엄청난 걸 주장하십니다. 서양에서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는 지전설을 주장하세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저는 문과생이라서 많이 힘든 내용이긴 하지만 지전설은 이거잖아요. 태양을 중심에 두고 지구가 이렇게 빙글빙글 돈다라는 게 그래도 지구는 돈다. 지전설이에요. 근데 이거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 조선시대 때는 중국을 중심에 두고 나머지 나라가 빙글빙글 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충격에 빠지겠죠. 이 지전설의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리학적 세계관에서 벗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고요. 중국 중심 세계관에서 벗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찾으면 이건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홍대영 선생님의 지전설 맞죠? 그리고 또 혼천이라는 과학기구를 만드셔서 천문지리, 별자리를 또 읽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홍대영 선생님은 무한 우주론을 주장하시기도 하세요. 여기서 더 나아가는 거예요. 이 지구도 수많은 우주 중에 하나다. 여기까지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홍대영 선생님 얘기를 한번 해드렸고요. 여기를 좀 지우고요. PPT 나온 김에 여기 한번 밑줄 끌게요. 보시면 우서 그리고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화와 전문화를 주장했고요. 홍대영 선생님은 의사문답이 중요하고 지전설을 주장했고 과학기구였던 혼천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전설 때문에 성리학 중심의 세계관,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큰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박지원, 박재가 선생님입니다. 여기를 잡아야 돼요. 다시 판서로 갑니다. 박지원 선생님과 박재가 선생님을 가지고 중상합파는 보통 시험에 냅니다. 특히 중상합파는 박재가 선생님이 출제율이 가장 높아요. 중농합파에서는 정약용 선생님이 가장 높더라면 두 분 다 공통점은 뭐냐면 역시 청나라를 직접 갔던 유학파 출신입니다. 특히 박지원 선생님은 유학을 갔다 오셔서 수많은 책들을 또 쓰시기도 하시죠. 이 책들은 여러분들께서 모르면 저의 탓이 아니에요. 왜? 언어 선생님을 잘못 만났습니다. 언어 탓이에요. 이거는 국어 선생님 탓입니다. 왜? 우리가 분명히 학창시절에 박지원 선생님의 작품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내신에도 엄청 나왔고 수능에도 나왔고요. 그 책들이 뭐가 있나요? 열하일기, 그리고 지금 또 많이 사랑을 받는 허생전, 양반전 호질, 그리고 연암집, 이런 책들이 박지원 선생님이 쓰신 책입니다. 시험에 나오면 이 책들의 내용이 제시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책 이름도 주고. 다음 같은 책을 저술하 했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상합파의 큰 틀에 대한 내용을 찾으면 정답, 또는 박지원에 대한 내용을 찾으면 정답, 또는 이걸 주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재밌는 거는 박재가 선생님의 사료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주고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던 시기 또는 다음 책 관련된 내용이나 다음 책이 저술됐던 시기에 볼 수 있는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다 조선 후기 때 유행했던 실학이고 그때 쓰여졌던 책이잖아요. 그러면 조선 후기의 경제 내용을 찾으면 정답이죠. 이 양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광작이 성행하였다는 거 찾으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박지원 선생님은 청나라 유학을 가서 청나라가 왜 이렇게 나라가 발전했지? 오랑캐였는데? 사람 보는 눈은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청나라가 발달한 이유를 봤더니 수레와 선박을 정말 잘 이용했구나. 그러면서 경제와 기술이 발달했구나.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잠깐 놔두고요. 박재가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나라 유학을 가서 묶을 거예요. 박재가 선생님도 왜 청나라가 발전했지 생각을 했더니 봤더니 청나라가 정말 수레와 선박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구나. 우리도 이걸 이용해야 되겠다. 둘 다 보는 눈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사람 보는 눈은 다 똑같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예를 들면 김태희 결혼해버렸지만요.
이쁜 거 몰라요? 다 알잖아요. 다 인정을 해요. 이영애 배우도 마찬가지고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끼리도 있으면 저희끼리 있으면 원빈, 장동건, 뭐 박보검 인정해요. 절대 그들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제가 그들의 외모에 발꿈치로 따라가려면 환생 한 100번 해야 될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그냥 우리끼리 친구들끼리 술 먹으면 인정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연예인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연예인들이 누가 있냐면 예전에는 그냥 우리끼리 그래요. 남자들끼리. 그 배우 중에 이재훈이란 배우가 있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그래요. 우리끼리 술 먹으면서 이재훈이 이렇게 나오면 광고나 CF 나오면 야 동진아 왜 용호야 왜? 야 저 이재훈 쟤보다는 동진이 네가 좀 더 잘생긴 것 같은데? 그냥 우리끼리 그러고 놀아요. 그러면 나도 그래. 제가 볼 때도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용호야 너도 만만치 않아. 너도 이재훈보단 잘생겼지. 그냥 죄송해. 우리끼리 그러고 놉니다. 근데 최근에 사실 더 논란이 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배우가 있어요. 그가 바로 누구냐? 류준열. 류준열이 등장한 때부터 우리 남자들 사이에서는 야 동진아 류준열보단 동진이 너지. 저도 이거는 그런 것 같은데 너도 만만치 않아. 그러면 술 한잔 딱 하면서 우리가 시대를 잘못했다고. 우리가 좀 더 빨리 태어났으면 저 자리 우리 거라고. 죄송해요. 그냥 우리끼리 그러고 노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잘생긴 사람은 터무니없이 잘생긴 거는 건들지를 못합니다. 다 인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둘 다 똑같아요. 청나라 유학 갔을 때 왜 발달했지? 보는 눈이 똑같다니까요. 수레와 선박을 청나라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렇구나. 왜? 수레를 끌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도로가 닦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등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은 도로가 이렇게 산길이 닦여 있잖아요. 굳이 도로를 보도블록을 안 깔아도 수레가 계속 다니면 자연스럽게 도로가 닦이는 거예요. 교통이 발달하겠죠. 그러면 나라가 발전합니다. 선박. 선박은 아까 제가 강의 때 보여줬던 요런 배를 타고 다니는데 조선에서 쓰는 배와 다르게 조선에서 쓰는 배가 뭐 티코, 마티즈 같은 소형 배라면 소형차라면 중국은 정말 큰 거, 에쿠스 이런 커다란 차, 대형 차를 끌고 대형 선박을 가지고 국제무역에 뛰어들었던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때 우리도 그런 대형 선박을 만들어서 국제무역에 뛰어들자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게 이 두 분이다라는 거. 그래서 박지원 선생님은 이렇게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박재가 선생님은 쓰신 책이 너무 유명해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재심은 선지로도 제일 잘 들어가요. 북학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을 보고 감동받은 애들이 바로 북학파가 되는 거예요. 우리 흔히 실학파, 중상학파를 북학파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이 책을 보고 감동받은 박재가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북학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정말 엄청난 내용이 하나 나와요. 우물론이라는 것을 주장하십니다. 우물에 빗대서 제발 가능한 만큼 박재가 선생님은 제발 가능한 만큼 돈 좀 쓰라라는 소비를 강조하는 것을 우물론에 빗대서 주장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혹시 시골에 가게 되면 우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물 이렇게 길어내는 거. 우물에 보면 이렇게 물이 고여 있잖아요. 이거 물 아끼겠다고 물을 안 퍼내면 물이 썩어 문드러져요. 그래서 적당히 퍼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새로운 물이 계속 차는 거예요. 이것처럼 제발 가능한 만큼 제발 돈 좀 쓰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동진 슈즈, 동진이가 신발 공장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저희 신발을 사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 공장을 만들겠죠. 노동자를 또 고용하겠죠. 또 계속 팔리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제가 신발을 계속 개발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돈을 가지고 또. 그러면서 초경량 집신이 나오는 거고요. 집신에 에어가 달리는 에어 집신이 나오는 겁니다. 듀얼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신발 산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면 궁극적으로 나라가 발달하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물건을 안 사주는 거예요. 동진 슈즈 공장이 문을 닫는 순간 더 이상 신발 산업은 발달할 수 없겠죠. 신발 산업은 쇠퇴하겠죠. 기술은 쇠퇴하겠죠. 그래서 박재가 선생님은 제발 가능한 만큼 돈 좀 쓰라라는 소비를 강조했던, 그리고 그거를 우물론에 빗대서 주장하셨다라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잡아드렸어요. 끝났습니다. PPT로 가보겠습니다. PPT로 가시게 되면요. 박지원 선생님은 쓰신 책 멸알기, 연암집, 양반전, 허생전, 그리고 수레와 선박을 이용했고요. 화폐 유통 강조했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양반전, 허생전에 보게 되면 양반의 위성과 무능 이런 것들이 들어갔던 거고요. 그리고 박재가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북하기. 그리고 수레와 선박, 이거는 둘의 공통점이고요. 그리고 우물론에 빗대서 소비를 권장하고 강조했다라는 거. 그리고 사료를 봐야 돼요. 사료를 보시면 이겁니다. 시험에 이 사료를 통째로 던져놔요. 비유하건대 재물은 샘과 같대요. 퍼내면 차고 버려도 말라둔대요. 보세요. 비단 옷을 입지 않아서 나라가 비단 짜는 사람이 없게 되면 여공이 쇠퇴하고 쭈그러진 그릇이라 한다,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기술이 쇠탄다라는 거잖아요. 요걸 통째로 주고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던 인물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청의 문물 수용을 주장하였다. 상공업 발달, 상공업의 진흥을 주장하였다. 찾으면 정답. 소비를 강조했다. 찾으면 정답. 또는 요사로 통째로 주고 다음 같은 주장이 나왔던 시기에 볼 수 있었던 사회상으로 옳은 것은 양반의 수가 증가하고 농민의 수가 감소하였다. 정답. 조선 후기 내용이잖아요. 경제사회 내용.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국학운동이에요. 여기는 계속 조선 후기예요. 조선 후기 때는 흔히 우리 애국심이 치솟는 거를 줄여서 흔히 국뽕이 차오른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리니 기니 말고 제발 좀 실용적인 공부하자는 실학, 그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중국의 산수를 그리는 거 말고 좀 이따 보겠지만 진경산수화, 그 다음에 중국의 역사 말고 우리의 역사를 공부하자 라면서 또 우리의 땅, 우리의 지리, 우리의 산수에 관심을 가지자라면서 국학운동이 벌어져요. 이때 나온 책들이 조선 후기구나라는 걸 아시면 되는데, 안정목 선생님의 동사 강목을 보시게 되면 예전에는 우리가 역사책을 쓰면요, 항상 중국의 역사가 기본 베이직이에요. 이걸 기본 골격으로 삼아놓고 우리 역사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 역사를 기준으로 그리고 서술을 했다라는 거고요. 한치윤의 해동 역사,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중국과 일본의 자료를 취합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서술했고요. 연려 실기술 같은 경우는 실학의 이 트렌드에 맞춰서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서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정치와 문화를 정리했는데, 아, 이런 책이 조선 후기구나라는 정도만 기억하실 수 있으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김정희의 금석과학록은 기억나시죠? 진흥왕 때 제가 피를 토하면서 했었잖아요. 진흥왕의 북한산 순수비를 진흥왕 때 세운 거라는 걸 처음으로 밝히셨던 분이 추사체를 창안하셨던 김정희 선생님이고, 그걸 썼던 책이 금석과학록이잖아요. 요거는 북한산 순수비가 나올 때 단독으로 딸려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종희 선생님의 동사와 발해고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유득공의 발해고 정도는 좀 아셔야죠. 이것도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남쪽에는 김씨가, 북쪽에는 대씨가, 남북국 시대로구나. 이게 이 책이에요. 유득공의 발해고. 그러니까 발해라는 나라를 우리나라 역사로 인식한 게 상당히 늦었던 거죠. 조선 후기 때 와서 발해의 역사와 이종희의 동사는 고구려의 역사를 우리 역사로 인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선 후기구나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도로 가시게 되면은 정상기의 동북지도는 우리나라 최초로 축척을 사용한 지도고요. 시험에 여기서 단독으로 나오는 건 중요한 거는 김종호 선생님의 대동여지도죠.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대동여지도는 심리마다 착착착착착 이렇게 눈금을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목판으로 제작을 했대요. 찍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빠졌지만 분첩십이라 얘기를 해서요. 나눌 분, 첩으로 착착착 이렇게 접을 수가 있어요. 접어서 우리 지도 보면 이렇게 큰 지도 이렇게 접을 수가 있는 것처럼, 종이 지도 이렇게 접을 수 있잖아요. 그럼 작아지잖아요. 그것처럼 분첩식으로 됐기 때문에 휴대하기도 편했다라는 거. 산맥, 하천, 포구, 도로망을 자세하게 표현했고 지금 현재의 지도와 거의 흡사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요 설명 싹 줬을 때 대동여지도 찾아야 되는 거고, 또는 대동여지도 설명 몇 개 죽어요. 다음 거와 관련된 지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을 때 요거 내용들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안의 택리지라는 책이 있고요.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한번 들어봤을 것 같긴 해요. 택리지가 뭐냐면
여기 마을에는 인심이 좋고 그 다음에 경제가 어떻고 이런 내용들, 집을 살 곳을 택할 때 어떻게 택해야 되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동국지리지 있고 넘어가시고 정약용의 아방강력고 같은 경우는 이겁니다. 정약용 선생님이요. 우리나라 국토에 예를 들면 저의 고향이 대구면 왜 대구라는 이름이 불리게 됐을까? 그리고 나중에는 이름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이런 것들 각각 우리나라 지방 영토에 있는 강력, 우리나라 영역 이런 곳에 있었던 지명이나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하고 조사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아방강력고다라는 거고요. 정약용 선생님이 인물 문제로 단독으로 나오니까 정약용 선생님의 아방강력고는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정약용께서 쓰신 책이구나. 이 정도는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은연구예요. 안 나와요. 어휘수집입니다. 안 나와요. 그냥 큰 틀에서 보시면은 국학운동, 우리나라 역사, 우리나라 땅, 우리나라 글에 관심을 가지면서 한글을 연구하자는 이런 내용이 등장하는 거고요. 여기서 하나. 정약전 선생님의 자산어보. 요거는 시험에 단독으로 나와요. 정약전 선생님 기억나세요? 신유박해 때 해유 신의 박해 다음에 신유박해. 순조가 즉위했을 때 정조대왕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러면서 정약용 선생님을 비롯해서 정약전이 정약용 선생님의 형이에요. 형. 친형입니다. 형과 함께 유배를 떠납니다. 근데 이때 형은 흑산도로 유배를 가요. 거기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 물고기뿐만 아니라 개 같은 것들, 욕 같아 개 같은 것들 아니 그게 아니고 그죠? 꽃게 이런 것들 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먹는 방법이나 맛이나 이런 것들을 착착착착 정말 해양 백과사전입니다. 근대식으로 정말 다 분류를 한 겁니다. 여기 시험에 나와요. 설명 쫙 다 주고 자산어보 찾아야 돼요. 또는 정약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정답이고요. 사실 이 자산어보는 제가 책을 전체를 다 봤어요. 꼼꼼하게. 원본을. 왜 그러냐면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아시려나? 셰프예요. 셰프. 그 셰프라기보다는 원래 웹툰 작가죠. 셰프라기보다는 그냥 야매 요리사로 유명하죠. 김풍형입니다. 저랑 예능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 에듀윌의 마스코트 경석이 형님입니다. 이 모자 제가 사준 모자예요. 동진이. 이게 뭐냐면 제가 예능을 좀 했었어요. 제가 사실은 방송을 출연을 좀 은근히 했습니다. 근데 슬픈 게 하는 것마다 다 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인기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첫 예능이 이거였어요. 어촌 캠프라 그래서 바다로 가서 거기서 물고기를 잡아요. 제가 막 사냥을 합니다. 그때 저의 역할은 뭐냐면 사냥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물론 사냥을 했었어요. 하면 지금 잡은 물고기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걸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쓰는 책이 자산어보입니다. 이거 안 보면은 제가 멘트를 하나도 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잡으면은 앞에 봤던 우리 김풍 웹툰 작가가 요리를 하는 거죠. 망했습니다. 왜 망했냐면 무려 방송을 4번이나 했는데요. 비운의 작품이에요. 당시에 금요일에 방송을 했었던 나 혼자 산다랑 동시간대 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박살이 났습니다. 슬픈 방송이에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산어보 시험에 나온다라는 거. 저는 원본을 다 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 조선 후기의 서민 문화로 갈 거예요. 여기는 판소를 일단 잡아볼게요. 옆으로 가시게 되면 기억나십니까? 조선 후기 때 이양법, 모내기법 때문에 조선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게 다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때 이양법으로 시작해서 조선 후기의 문화도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조선 후기 때 문화의 트렌드가 있어요. 핵심 키워드. 바로 드디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서민이 문화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서민이요. 그러면 왜 그전에는 서민이 문화의 주인공이 되지를 못했을까요? 먹고 살기 바쁘니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문화를 즐기려면 기본적으로 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저의 유일한 취미, 제일 럭셔리한 취미 활동이 뮤지컬이에요. 저는 뮤지컬을 보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만 먹으면 매주 보러 가고 싶어요. 근데 가지를 못합니다. 거의 뭐 분기별로 1회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선생님, 못 가는 이유 여자친구 없어서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외모는 이렇게 약간 좀 꾸졌지만 생각과 다르게 잔잔하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가려면 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다들 아시잖아요. 뮤지컬
기본적으로 좀 좋은 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자리에. 그러면은 둘이 끊으면은 썸녀든 뭐 여자친구랑 같이 가든 둘이 가게 되면은 1인당 최소한 12만 원, 15만 원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둘이 표를 끊으면 30만 원이에요. 맞죠? 그러면 30만 원을 주고 뮤지컬을 보러 갔는데 저녁을 또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마 김밥 천국에서 또 밥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또 칼질 해줘야죠. 그러면 또 밥 먹는데 한 10만 원 깨집니다. 그러면 하루 노는데 최소 40만 원이 깨지는 거예요. 이거를 매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넉 달 하면은 넉 달 아니고 4번을 하게 되면 4주잖아요. 그러면은 160만 원이 깨집니다. 파산이에요. 파산입니다. 파산. 돌아가서 똑같아요. 그전에는 서민들이 문화를 어떻게 즐겨요? 그런데 조선 후기 때 이양법 때문에 분홍이 등장하고 이 분홍들이 사치를 부리면서 큰 대상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문화를 즐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민 문화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때 서당 교육이 활성화되는 거와 또 서민 문화가 또 관련이 있어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이 학생들보다는 또 취업이나 여러 가지 뭐 가산점이나 이런 걸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통 많으실 거예요. 근데 봐요. 여러분들은 장인이에요. 장인. 무슨 장인이냐? 공부 장인입니다. 초딩 6년, 중딩 3년, 고딩 3년, 최소 12년 동안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대학생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학교 4년 추가. 그러면 16년을 공부를 한 공부 베테랑이에요. 그리고 또 학창시절에 여러분들이 정말 운이 좋게도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으셨다. 그러면 나쁜 말로 얘기를 하면 16년 동안 부모님의 등골을 쪽쪽쪽쪽 빨아먹은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항상 효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께서는 뭐 각자 벌어서 이렇게 하신 분도 있겠지만 특히 대학생일 때 등록금을 또 4년 동안 지원받았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것만으로도. 복 받은 거죠. 그럼 돌아가서. 이때 왜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16년 동안 그렇게 공부해라 지원을 해줬을까요? 부모님은 다 똑같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나보다는 좀 더 잘 살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지원을 막 했던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돌아가서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많이 번 분홍가 상인들이 적어도 내 자식만큼은 과거 시험까지는 아니더라도 글 정도는 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당 정도는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늘 천 따지 검을 현 누를 황 그리고 한글 정도는 손을 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글을 읽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 문화를 즐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영화 볼 때도 외화 영화 보면은 외국 블록버스터 영화 아무리 재밌으면 뭐예요? 자막 없으면 못 보잖아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어떤 문화들이 등장을 하냐? 첫 번째, 대표적으로 한글 소설이 유행을 해요. 왜? 홍길동전, 충량전, 토끼전 재미있는 거 누가 몰라요. 근데 그전에는 뭘 한글을 알아야지 읽죠. 이제는 서당 교육을 마쳤기 때문에 한글 소설 읽을 자격과 능력을 있는 거예요. 한글 소설이 폭발적인 인기를 끕니다. 한글 소설이 유행하였다. 찾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때 사설시조라는 게 유행을 합니다. 사설시조는 뭐냐? 여러분들이 언어 시간에 시조를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시조가요. 문화의 끝판대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너 게임하니? 게임해. 너 레벨 몇이야? 만렙. 노터치잖아요. 그처럼 야, 너 시조 쓸 줄 아니? 내가 쓴 시조 한 100편 있어. 100수 있어. 게임 끝입니다. 이걸 쓴다? 문화 끝판대장인 거예요. 그런데 시조를 쓰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여러분들. 음과 유를 탁탁탁 맞춰야 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 틀에서 벗어나서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설 시조가 크게 유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돈을 많이 번 상인들이나 중인계층들이 이 사설 시조를 쓰는 시사 조직을 또 만들어요. 그러면서 뭘 할까요? 시조 딱 쓰고 어머나 동진이 너의 시구 넘나 아름다운 것 아니야 영호야 너도 만만치 않아 한 잔 착 이런 식의 시사 조직이 또 조직되었다. 조선 후기 문화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때 또 어떤 일이 생기냐? 학문학이 또 유행하기도 해요. 유행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원래부터 있던 거죠. 대표적으로 박지원 선생님의 소설이 보통 한문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등장하고 인기를 끌기도 했다라는 거고요. 사실 서민 문화로 보긴 힘들죠, 이거는. 이거는 힘들지만 그래도 이때 등장했다. 박지원 선생님이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조선 후기 때 인물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이때 또 뭐가 유행을 하냐? 판소리가 유행을 합니다. 판소리. 판소리는 뭐냐? 이런 거죠. 착착 부채를 펼치고요. 북을 칩니다. 동진이가 임당수의 동동!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쑤! 하고 취미새를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합니다. 근데 제가 또 판소리는 제가 또 옛날에 배웠어요. 왜 배웠냐면 방송에 계속 나가다 보니까 그래요. 뭔가 장기자랑을 시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역사 강사니까 아무래도 역사적인 뭔가를 하면 좋지 않을까. 잠깐 배웠지만 망했습니다. 한번 들려드릴게요. 군 둥둥 내낭군. 네, 이런 식으로 열심히 배웠어요. 근데 망했습니다. 왜 망했냐면 가르치는 여기 명창이세요. 명창이신 분이 냉정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소질이 없대요. 네,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음치는 판소리도 음치더라고요. 지금 아까 여기 여러분이랑 같이 이렇게 같은 반 클래스라서 같이 했는데 제 목소리가 많이 들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약간 반박자가 늦어요. 그래서 따로 움직이다 보니 제 목소리만 억수로 크게 들리는 겁니다. 네, 그냥 그렇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 판소리가 왜 유행을 하냐? 요거랑 하나 또 뭐가 있냐면 설명하기 전에 탈놀이도 이때 유행을 해요. 조선. 첫째, 합격에 최적화된 강의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문제 유형, 답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그 비법을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복습까지 책임을 지는 강의입니다. 한 번의 강의에서 두 번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의 완벽한 이해를 돕겠습니다. 셋째, 완벽한 재미를 보장하는 강의입니다. 지루한 강의는 가라. 한국 인간 역사상 이런 강의는 없었다. 바로 소품 한국사!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재미를 선사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때요. 자, 탈놀이는 뭡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탈놀이는 또 이런 거죠. 이런 거 써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아끼는 탈이 있어요. 이건 좀 비싼 탈입니다. 이런 탈. 그래요. 이런 탈.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탈은 뭔가 저를 닮은 탈이 있어요. 이 탈. 자, 이런 탈은 항상 어때요? 주인공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항상 우리 언어 시간에도 봤지만 이런 탈의 주인공은 말뚝이에요. 말뚝이가 항상 뭐예요? 자기 주인 맨날 디스 전합니다. 어머나 우리 주인은 양반이 똥 쌌다 똥 째겠다 냄새 그러면 어떡해? 그걸 보고 있는 서민들이 대빵 신납니다. 자기 주인 까고 있잖아요. 오,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회사원이신 분들에게는 여러분들 회사의 사장님을 제가 디스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나 사장님 똥 쌌다. 저 같은 경우는 에듀윌 직원들이 제 강의 다 같이 봅니다. 촬영도 하고요. 그러면 제가 어머나 에듀윌 사장님 오줌 짤겼다 냄새 꼬랑내 그러면 어떻게? 봐요. 피디님 지금 웃고 있거든요. 박장대소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사장님을 까고 있거든요. 신나는 거예요. 그게 이때 또 유행을 하는 거예요. 서민들이 문화의 주인공이 되니까 서민들의 적을 까는 거. 양반을 까면 당연히 신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이 크게 유행했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는 왜 이게 유행을 했냐? 상업의 발달과 또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시장을 이렇게 가게 되면요. 분명히 시장마다 똑같은 물건을 파는 가게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장사가 잘 되는 가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 심리가 왠지 모르게 거기서 물건을 사고 싶잖아요. 저도 그렇고. 호객행위예요. 상업이 발달하고 조선 후기 때 시장이 막 많이 열리고 하니까 그 앞에서 이런 판소리 탈놀이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막 모여들겠죠. 뭐야 재밌는 거해? 봤더니 이런 것도 파네? 물건 사는 거예요. 그거와 또 관련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마인드맵으로 나오게 돼요. 원래 쉽게 나오면. 여기 이렇게 몇 개 주고 다음 타이틀 제목. 조선 후기 서민문화의 발달 찾으면 정답이고요. 또는 한글소 이런 거 몇 개 줘요. 판소리 들어갑니다. 제시문에. 탈놀이 막 그림주 같이 들어가요. 다음과 같은 문화가 발달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한글 소설이 유행하였다. 또는 사설 시조가 만들어졌다. 유행하였다. 그 다음에 판소리 탈놀이가 유행하였다. 이런 거 찾으면 정답이 되겠죠. 들어가시면 여기부터 가야 되네요. 보시면 서당 교육이 보급 경제력 발달 그러면서 서민 문화가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서민문화 중에 한글, 소설, 사설, 시조, 항문화, 그 다음에 시사조직,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판소리, 가명극이 탈놀이죠. 탈놀이. 이런 것들이 크게 또 인기를 끌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림입니다. 자, 조선후기 때 와서 새로운 문화의 학풍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림도 새롭게 등장합니다. 풍속화. 서민들이 문화의 주인공이 되면서 이런 풍속화가 큰 인기를 끌어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김홍도의 그림. 그러면 이건 또 왜 중요하냐면 이러한 김홍도의 그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사진에 그대로 재심을 들어가요. 이건 신용복의 그림이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게 신용복의 그림이잖아요. 신용복의 그림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걸 입고 지금 강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 단오풍정인데요. 여기는 보시게 되면 옷도 있어요. 이거 여기 그대로 재현한 거. 옷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이 강의를 위해서 옷을 구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 이런 풍속화가 이때 등장을 합니다. 특히 신용복 같은 경우는 인물 문제로 단독으로 나와요. 이런 그림을 주고 신용복에 대한 그림을 찾으라고 해요. 그랬을 때 미인도가 어딨나요? 미인도가 이거 찾아야 돼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앞으로 갈게요. 그림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때 또 민화가 유행하였다. 이것도 조선 후기 문화의 특징이에요. 민화는 뭐냐면 누가 그린지 알 수 없는 서민이 그린 그림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부채가 보면 이런 민화잖아요. 용 그림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민화를 또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따단딴딴딴딴 따라단.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민화죠. 누가 그린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잉어가 지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퐁당 합격이에요. 합격. 넘어가면 합격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그 유명한 까치와 호랑이죠. 호랑이는 나쁜 기운을 물려쳐주는 거고 까치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의 또 합격을 위해서는 집에 원래 민화 같으면은 책이 있는 그림이 있어요. 책장이 있고 책이 꽂혀 있는 거. 그게 또 학업에 쓰는 민화 그림이에요. 그거 있으면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있으면은 학창시절에 이렇게 브로마이드 이렇게 붙이잖아요. 포스터 같은 거. 해지면 어떻게 돼요? 떼고 딴 것도 붙이잖아. 더 이쁜 거로. 그거 같은 개념이에요. 쓰다가 해지면은 딴 거로 갈아 끼웁니다. 딴 거로 그냥 다시 또 그림 사서 쓰는 거예요. 이런 민화 풍속화가 유행했던 게 언제다? 조선 후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김홍도, 신용복은 다들 아세요. 근데 김득신이라는 인물이 또 그린 조선 후기 또 풍속화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듀윌 교재 다 있는 건데요. 보시면 일단 이거는 김홍도의 그림.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이 사진을 던져놓고 다음과 같은 그림이 제작됐던 시기에 볼 수 있는 경제 상황, 사회상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 찾으면 됩니까? 조선 후기 경제 특징 찾으면 정답, 또는 실학 내용도 들어가면 정답이 되겠죠. 조선 후기니까. 그 다음에 양반의 수가 증가, 이런 것도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요렇게 문제를 내기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신용복의 그림, 월화정인. 그리고 이게 신용복의 미인도예요. 에듀윌 사진에 그림이 화질이 꾸져서 이런 건데 여러분들 교재 보면 깨끗하게 잘 나와 있을 거예요. 이걸 왜 아까 강조를 했냐면 심화에서는 문제를 치졸하고 더럽게 내면 이 그림 다 줘요. 또는 신용복 설명 다 해요. 풍속화 얘기하고 신용복이래요. 그가 다음 인물이 그린 그림을 고르시오. 이거 찾아야 돼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학창시절에 이 풍속화는 많이 봤어요. 근데 이 미인도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신용복의 그림이다라는 거. 실제로 장난질을 쳐요. 그리고 이게 김득신의 그림이에요. 약간 김홍도의 풍속화와 약간 비슷합니다. 그래서 흡사하긴 하지만 자세히 보면 약간 스타일이 좀 차이가 있어요. 이거도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풍속화다라는 거. 그러면 이런 모든 그림들을 던져놨을 때 여러분들이 아하, 조선 후기 문화, 조선 후기 경제, 사회를 물어보는 거구나. 이렇게 접근해서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민화고요. 그리고 나서 해화는 요것도 중요하죠. 진경산수화라는 화풍이 등장을 해요. 조선 후기 때. 이거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경치, 우리 글, 우리 역사에 관심을 가지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중국 경치 그리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경치, 우리 산, 우리 물을 그리자라는 진경산수화가 유행하는데 이게 겸재 정선 선생님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진경산수화라는 하나의 화풍을 새롭게 개척을 하세요. 대표적으로 좀 이따 그림을 보겠지만 금강산, 금강전도, 금강산을 그린 거. 북한산을 그렸던 인왕제색도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그리고 풍속화는 아까 얘기를 했던 거고요. 김정희의 세한도도 봐야 돼요. 자, 보시자면 이게 인왕제색도, 그리고 금강전도. 이거는 진경산수하고 조선 후기 때 그려진 그림이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강세왕 선생님의 영통골 입구도인데요. 최근에는 출제가 안 돼요. 예전에 출제가 됐었는데 원근법이 들어간 거예요. 원근법이 뭐예요,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건 크게, 뒤에 있는 건 작게 그리는 거. 이게 들어간 거고요. 요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누가 관련 있냐? 추사체. 김정희 선생님과 관련이 있어요. 세한도입니다. 여기 김정희 선생님의 세한도인데요. 추사체를 만드셨던 김정희 선생님이 나중에 유배를 가세요. 유배를 갔었을 때 그의 제자 중에 한 분이 역간입니다. 역간으로 갔었을 때 스승님이 유배 가면은 어쨌든 더 이상 만날 일 없다 생각하고 보통 연락을 잘 끊어요. 예를 들면 우리 흔히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제가 망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들 연락이 안 됩니다. 왜? 동진이 돈 빌려달라고 할까 봐. 그런 개념인 거예요. 연락이 다 끊겼을 때 유일하게 이 상정만이 북경이나 이렇게 중국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김정희를 잊지 않고 책이나 각종 여러 가지 선물들을 계속 제주도로 보내줍니다. 거기에 김정희 선생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의 마음을 보답하고자 이 세안도라는 그림을 그려서 제자였던 이 상적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그래서 항상 변치 않는 이런 소나무의 모습?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세안도 얘기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 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왜? 조선 초기를 물어볼 때 지금 우리가 배우는 조선 후기의 그림들이 오답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앞에 고구려, 고려시대 문화 문제가 나올 때도 이런 것들이 오답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글씨. 동국진체는 몰라도 되고요. 추사체 정도는 글씨체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김정희의 추사체는 아시면 되는 거고 김정희 선생님이구나라는 거예요. 추사체는. 그리고 도자기입니다. 도자기는 이제 나온 김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예전에 고려시대 때 12세기 때 삼강청자가 유행을 했어요. 문벌귀족이 집권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몽골이 쳐들어오고 고려 말에 뭐 좀 해보려고 하면은 홍건적과 왜구가 쳐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삼강청자 만드는 기법이 끊기면서 청자에다가 분칠을 한 듯한 분청사기가 고려 말에서부터 조선 초기까지 유행을 합니다. 그리고 조선 중기에 성리학이 턱 자리가 잡히자 그들의 살인파의 지고지순을 담았다라는 뽀얀 아무 문양도 없는 순백자가 크게 유행을 해요. 그리고 조선 후기 때 이 청아백자가 유행했다라는 거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뭘 하나 좀 기억하시면 되냐면 철화백자라는 것도 한때 잠깐 유행한 적이 있었다라는 거. 자, 요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청아백자와 철화백자는 어떤 거냐면요. 이거는 청아백자. 또 제가 가져왔죠. 청아백자. 떠던떠던떠던 청아백자입니다. 푸른색 지금 물감이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를 코발트라고 얘기를 해요. 청아백자에 들어가는 요 푸른색, 백자에 들어가는 요 푸른색 물감이요. 100% 수입산이에요. 100% 수입산. 그래서 조선 초기 때는 청아백자를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거예요. 너무 비싸서. 근데 조선 후기 때 경제가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무역이 발달하면서 이 원자재, 푸른색 물감의 원자재였던 코발트, 푸른색 물감이요. 헐값으로 대량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청아백자 만드는 제작 비용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돈을 많이 번 분홍가 상인들, 그동안 그렇게 갖고 싶었던 청아백자 미친 듯이 사들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치면은 LMS 또는 샤넬 이런 명품 가방이 그럴 리가 없겠지만 지오다노나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중저가 브랜드의 가방과 가격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선 후기 때 청아백자로 물병도 만들고요. 필통도 만들고요. 별의별 걸 다 만듭니다. 포인트는 이거예요. 조선 후기 때 청아백자가 유행하였다. 그러면 철화백자는 정말 가뭄에 콩나듯 한 번, 20번을 치면 한 번 나올 수 있을 정도 있긴 해요. 요거는 백자인데 똑같아요. 요런 백자 모양에다가 제 마음이 삐뚤가요? 요런 백자에다가 철색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임진왜란, 정묘란, 병자론 겪고 나서 조선 경제가 완전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청아백자를 만들고 싶은데 돈도 없어. 엉망진창, 수입도 안 돼. 그러면서 차선책으로 나오는 게 철화백자입니다. 한때 잠깐 인기를 끌기도 했었던 거고 금방 이제 사회가 정리가 되고 수습이 되면서 청아백자가 조선 후기 때 크게 유행했다라는 거. 이거 설명해드렸고요. 건축입니다. 건축은 조선 후기 때 여러 건축들이 만들어지는데 시험에 나오는 거 하나. 이거.
충청도에 있는 보은에서 만들어진 법주사 팔상전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시험에 단독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설명 다 주고요. 사진에서 법주사 팔상전을 찾아야 돼요. 선생님, 이거 걱정하지 마요. 설마 이렇게 문제 더럽게 안 냅니다. 밑에 이름 다 줘요. 법주사 팔상 다 줍니다. 그랬을 때 이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법주사 팔상전은 신라 시대 때 만들어졌대요. 근데 임진왜란이 터지면서 파이어 다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건 재건축을 한 거예요. 그 이후에. 그렇지만 그렇게 재건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존, 지금 남아있는 나무로 만든 목조탑 중에 가장 오래된 최고 목조탑이다. 5층 탑입니다. 1층, 2층, 3층, 4층, 5층. 5층 모착탑이다. 이거 찾아야 되죠. 그 다음에 아까 기억나세요? 팔상전이라고 불렀잖아요. 여기 안에 들어가면 8군데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석가모니의 일생을 8개 그림으로 착착착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들로 치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의 하이라이트, 그래요. 에드윌도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8개 그림 저의 장면 중에 태어나는 거 하나 있고, 에드윌에서 이렇게 강의하는 거 하나 있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석가모니 같은 경우는 태어난 거, 그 다음에 해탈을 한 거, 이런 것들이 8개 그림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런 설명이 나올 때 이거 찾으면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은 법주사 팔상전은 석가모니의 일생을 그림으로 그린 게 있다. 현존하는 최고의 목조탑이다. 요거 나왔을 때 이거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요거는 뭐 수원화성이고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인데 서양 문물의 수용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하멜이나 벨테브레이가 전부 다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일본으로 가다가 표류를 하게 되면서 이때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입니다. 전례가 되는 거죠. 받아들인다기보다는. 대표적으로 세계 지도도 들어와요. 물론 이 두 분을 통해서라면 나중에 또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는데 이 세계 지도가 곤녀 만국 정도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조선 초기 때 태종 이방원 때 만들어졌던, 기억나세요? 혼일강리역 대국도 지도와 비교했을 때 이거는 지금 세계 지도와 비슷하잖아요. 예전 지도는 중국이 세상에서 제일 컸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도 전 세계의 일부 중에 하나인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요? 중국 중심의 세계관, 성리학적 세계관에서 벗어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게 이 지도입니다. 이거와 똑같이 앞에서 홍대용 선생님의 지전설을 포함해서 지전설 곤녀만국 정도, 성리학적 세계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천리경, 뭐 자명종, 서학 이런 것들이 전래됐고요. 그리고 이게 곤녀만국 정도고요. 그리고 나서 과학기술입니다. 지전설 무한우주론, 이거 홍대영 선생님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났다. 그 다음에 아담 샬의 시연력, 요거는 달력 계산하는 겁니다. 요거를 서양의 시연력을 채용해요.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김육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치러졌던 문제에서 김육이 단독으로 인물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아마 다음에는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렇게 자주 나올 수 없는 인물이긴 한데요. 김육기를 통해서 이때 아담 샬의 건의로 아담 샬의 시연력을 받아들였고요. 특히 이 김육 선생님이 대동법, 강해군의 대동법을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된다는 걸 주장하셨던 게 김육입니다. 그리고 농설원은 이때 농가집성, 그 다음에 임원경제지는 뭐냐면 서유구라는 아저씨께서 자기 농촌 지역에 살면서 양반이 만약에 농촌으로 내려갔을 때 어떻게 살 수가 있냐, 먹고 입고 싸는 거 이런 거 모든 걸 다 쓴 백과사전식입니다. 그 다음에 색다른 경작법 색경, 요거는 상품작물을 어떻게 재배한 이런 내용이 들어갔는데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의보감 기억나세요? 동의보감은 언제입니까? 허준 선생님 강해군이 즉위했을 때, 임진왜란 끝나고. 그 다음 친구 경험한 뭐 마가의통 넘어가 요거 동의수세보는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거는 이재마 선생님입니다. 사상의학이 들어간 게 동의수세보원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거 들어보셨죠? 한의학을 잘 모르셨더라도 태양인, 소음인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태양인이에요. 몸에 열이 많아요. 그래서 텐션이 높은가요? 제가 열이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열이 나는 인삼 이런 거 먹으면 돌아버립니다. 열을 감당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차가운 걸 먹어요. 그래서 항상 아아입니다. 추운 겨울에도 아메리카노 아이스를 먹어야 돼요. 이것처럼 태양에는 찬 걸 먹고 힘이 약한 사람들은 열기를 끌어다주는 음식을 먹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 게 동의수세보원이에요. 여기 이재만 선생님입니다. 그 다음에 정약용의 거중기는 앞에서 설명했죠. 그러면서 여기 내용까지 다 끝났습니다. 네, 우리는 모든 내용 다 끝냈어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냐? 이제 시대를 바꿀 겁니다. 근현대사 시기로 이제 들어가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